매주 목요일은 지금 시장 경제 상황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인사이트 살펴보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큰 요즘입니다. 박사님 사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이 관세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거라고 가정하고 어제 저녁까지는 준비를 했는데 이게 또 안 나왔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네.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일정이 좀 뭐 바뀌는 건지 아니면 원래 명확하게 좀 안 알려주는 건가요? 원래 대법원에서의 그 판결 공시를 하면 네. 뭐 2개, 3개 정도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발표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번에 14일 날 있었고 다음에는 20일이나 아니면 22일 정도에 또 한 번 회의가 열리는 법관 그게 열리는 일주일 정도 뒤에. 네, 근데 그때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이제 불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발표는 뭐 몇 가지 건에 대해서 네. 의결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이러는 거는 그 위법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 네. 대통령도 얼마 전에 뭐 미디어랑 인터뷰하면서 이게 위법이 나더라도 자기는 그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이거에 따르면 관세는 못할지라도 라이센스를 통해서 또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관세 이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2026년도에 또 상수가 되는 변수 같아요. 참. 예. 대법원에서 이거 위법이다 하더라도 네. 말씀드렸듯이 뭐 301조 맞아요. 아니면 232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줄줄이 그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시장에는 뭐 리스크가 없어지니까 좋은 것도 되지만은 더 걱정되는 것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재정 적자가 커지게 되면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는 그런 보따리를 우리가 지금 풀으냐 마느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오죽하면은 지금 뭐 채팅창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차라리 퇴임 후에 나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좀 처음으로 체크를 해볼 내용은 베이지북이 공개된 부분, 진짜 올해 첫 베이지북입니다. 경기 동향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사실 소비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 한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좀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떤 내용 좀 주목하셨을까요? 요번 베이지북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이게 뭐 미 12개 지역에 대한 미 연준의 지역 은행들이 이제 경제 보고서를 발표한 건데 12개 지역 중에서 8개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좀 완만하지만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이 지난번 보고서와 좀 다릅니다.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이 정체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면이고 지금 또 우리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비에서 좀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지난 연말에는 연말 효과 때문에 소비가 좀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은 고소득층에서는 사치제와 관광 등 소비가 늘어난 반면에 저소득층에서는 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소비가 줄게 되고 그쵸. 비필수제, 네. 필수제가 아닌 제품에 대해서 소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나왔고요. 우리가 미국 경제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고용이잖아요. 고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서와 크게 다른 건 없지만은 신규 고용은 줄이고 이제 나가는 그 이직자들 있잖아요. 그 부분만 채워주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 수준은 정체돼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임시직 고용이 좀 늘어났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부분에서는 관세 영향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지난번 보고서와 같이 유지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앞으로 좀 더 완만하게 성장하는 확장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베이지북에서는 관세의 여파가 조금씩 물가에 반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확인했던 12월 CPI는 또 어느 정도 예상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 나오면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당시에 CPI는 또 이런 해석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4%대였
올랐던 소비자 물가가 3%로 내려오고 11월 달, 12월 달 다 전년 동월 대비 2.7%로 내려왔으니까 둔화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는데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잖아요. 그쵸. 2%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스티키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셨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2.7 유지가 되니까 이런 게 스티키한 거거든요. 내려오지 않고 붙어 있는 거. 끈적한. 네. 그리고 또 11월 달에 생산자 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전달이기는 하지만 11월 달일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전년 동월 대비 뭐 헤드라인 코어 다 3%예요. 그래서 요것도 10월 달보다 좀 높아진 그런 숫자이기 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요. 그리고 12월 소비자 물가에서 다른 것들 좀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은 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물가 상승률이 좀 올라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굉장히 끈적끈적한 서비스 물가와 더불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내려오는 거를 저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죠.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아이비들은 올해 연말이 되면 소비자 물가가 2% 혹은 그 초반까지 내려올 거로 보는데 그냥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1분기, 2분기 때는 좀 다시 올라가다가 하반기 되면 기저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올해에도 물가 둔화는 지속이 되지만 변동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중간 선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 들어서 대비를 하는 건지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 내놨는데 그중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거 주거비를 잡겠다라는 좀 액션인지 그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중간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미국에서 중요한 것이 affordability.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데 좀 비용 좀 줄이고 물가도 안정되고 생활비 줄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걸 늘리려는 방법 중에 하나죠. 뭐 최근에 미국 금융주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또 신용카드 이자율 그거 규제하는 것도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10% 상한.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중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베네수엘라 얘기 나오고 또 이란 얘기 나오고 다 모든 것들 그린랜드까지 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원을 확보해서 자원 가격을 낮추는 것도 어떻게 경제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을 위해서,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좀 세계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 참. 네, 이렇게 지금 물가 지표와 여기에서 파생된 저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서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진단에서도 조금은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전반적으로 뭐 AI의 영향력이나 이렇게 기조가 이어지진 않을지 뭐 단기간에 풀리거나 바뀔 이슈는 아니죠? 예, 그 부분을 이번 베이지북에서 네. 얘기를 했어요.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AI를 채택하려는 것들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 사실 AI를 채택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고 네. 생산성이 늘어나면은 기존의 고용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AI가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베이지북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지 나타날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보고요. 일단은 기업들이 AI를 좀 확대한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네. 고용하지도 않고 또 노동자들은 직장을 떠나지도 않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냥 정체돼 있다. 그래서 빅스테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 네. 기업도 노동자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면서 경기가 급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재해주는 그런 기제로도 작용을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노동자들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사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은
고용시장 자체에서는 지금 정체돼 있고 앞에서 이제 미국 경제가 지난해 말에 성장세가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고용 지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1분기가 아마 저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지난번 12월 달에 민간 부분 고용 지수가 약 5만 개 늘어났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실업률을 유지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 이븐 고용 지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평균이 한 4만 9천 개 늘어났는데 지난 12월 달에 5만 개 늘어났고 이런 부분이 올해 1분기에 조금 더 나빠질 수는 있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의 근로자라면 지금은 약간 지금 일자리 잘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맞아요. 한데 그런데 지금 짚어주신 부분이 인재들이 많이 돌지 않으면 임금 상승 둔화되고 가계소득도 좀 줄 수 있다. 이 부분이 약간 악순환의 연결고리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그렇지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전망을 했을 때 실업률이 뭐 4.6, 4.7%가 맥시멈으로 본 것 같아요. 이번에 4.4로 다시 내려왔잖아요. 네, 미국 그쵸. 실업률이. 그래서 1분기 때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지만은 미국 경제 자체로 올해를 놓고 본다고 하면 그동안의 금리 인하와 또 올해 재정 지출을 굉장히 크게 늘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세를 하반기로 갈수록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네.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고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그리고 하반기 전망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과도 한판 붙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 수장과 정면으로 좀 충돌하는 법적인 이런 부분까지 걸리는 거는 진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싶은데 파월 의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부분 사실 뭐 세계의 다른 중앙은행 총재들도 약간 우려를 표하고 이렇게 연대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워싱턴 D.C.에 있는 연준 본부 그 두 개가 있는데 건물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신개축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썼다. 좀 사치스럽게 한 거 아니냐. 네. 맨 처음에 잡아놨던 게 1조 9천억, 19억 달러 그거였는데 그게 25억 달러까지 이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VIP 그 공간도 있고 VIP 공간을 가기 위한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대리석을 새로 깐다.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청문회 통화정책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미 법무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꼬투리 잡는 것 같아요. 너 그때 위증했다. 그랬는데 파월 의장은 그거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하는 거라고 이제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 많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나타나서 지금 파월 의장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결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관련된 그런 이슈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 연준의 정책 금리가 3.5에서 3.75%인데 이거를 1%까지 낮추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장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고 중앙은행 당사자들도 그렇고 이러한 금리 인하는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단기 금리는 내려오더라도 정책 금리 내려오더라도 미국 경제의 벤치마크가 될 수 벤치마크 금리라고 하는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먼 의장이 그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장기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과 금융 시장 그리고 또 중앙은행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파월 의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저는 시청자 반응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게 말년 병장 건드리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만큼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에 끝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연준 이사직은 유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8년인가요? 그때까지 이사직은 할 수가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이 커지지 않을 때는 연준 의장 끝나면 그냥 사표 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저 네. 그림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끼를 붕붕 내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단호한. 네, 그래서 아마 의장직을 그만두더라도 이사로 계속 남으면서 연준 내에서의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위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다르게 각성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이슈가 되어버린 셈인 것 같은데 사실 왜냐하면 뭐 하반기 들어서 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뭐 친트럼프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반기 금리 인하 어떤 통화 정책의 방향성, 가속화가 될 가능성도 혹시 있는 건 아닐지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그런 걸 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연준의 지금 통화 정책, 그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그 평균적인 전망, 중간값은 올해 금리 한 번 내리는 거거든요. 그 안에 이제 미란이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뭐 케빈 헤셋이나 케빈 워시 뭐 둘 중에 한 명이 의장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연준 이사들을 이 의장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소위 말해서 멤버 교체가 될 수는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이 계속 남아 있고 그리고 중앙은행에 대한 행정부의 이런 독립성에 대한 간섭이 시작이 되면 연준 내에 있는 그 임원들의 그 반발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만큼 아니면 새로운 의장이 원하는 것만큼 금리 인하가 어렵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전망도 있는데요. 저는 전망할 때 올해 내린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 6월 달 정도에 내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반기가 되면 경기 자체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연말에 2%까지 소비자 물가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둔화되는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의 기대라든지 물가 압력이 높아진다는 그런 어떤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금리를 더 내리기는 어려울 거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준 지난번 점도표에 나왔던 것처럼 금리 인하 횟수는 올해 한 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지금 시점에서 달러화의 흐름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상반기 중에는 달러 지수 자체가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강해진다고 하면 네. 이거는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가 그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달러화 지수, 이제 달러 강세를 측정하는 게 달러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DXY 인덱스인데 이게 99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98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기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 정도는 이제 달러가 정상화됐다라고 보니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좀 약세를 보이더라도 하반기로 갈수록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화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고 한편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이 또 연초 들어서 다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간밤에 스캇베선트 장관의 좀 구두 개입이 나왔습니다. 지금 흐름에서 원화의 약세보다는 어떤 지금 가치는 약간 맞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왔는데 자, 지금 흐름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실까요? 이번 베센트 장관이 원화에 대해서 코멘트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제 우리 외환당국, 한국은행이나 기재부에서 달러 원 환율이 과도하게 약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세계 금융 정책이나 아니면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재무부 장관 그리고 환율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의 원화가 우리 기초 차력 펀더멘탈에 비해서 약한 것 같다라고 코멘트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현재 수준의 달러 원 환율이 더 내려와야 된다는 코멘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의 센티멘트 아니면 시장에서의 어떤 투기적인 요인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이 1,470원대에서 이 코멘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시 또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기준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달러 원 환율의 수준은 그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변동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시장 개입이 이전보다는 미국 눈치를 덜 보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돼서 더 그렇네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게 하는 코멘트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약간 밑바탕이 깔려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은 해당 발언의 영향 때문이겠죠. 오늘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1,466원 선에서 12원 넘게 좀 급락한 흐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높은 흐름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 이 환율 급상승이 우리나라의 과도한 통화량 때문이다라는 좀 지적이 나왔다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우리 GDP 대비 통화량이 그냥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보다 높기 네. 때문에 원화가 약세되려는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 분석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 제가 준비한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달러 원 환율이랑 우리 그 GDP 대비 그 통화량 네. M2 그거의 그림이에요. 보면 녹색이 달러 원 환율이고 진한색이 통화량, GDP 대비 통화량인데 네. 이 진한 파란색이 사실 코로나 위기 이전에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랬네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GDP보다 통화량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파란색 선이 초록색 선 위로 올라섰던 시점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때는 보면은 초록색 선이 달러 원 환율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크게 평균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GDP보다 많이 늘어나도 이 달러 원 환율이 그냥 평균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통화량이 우리 GDP보다 빨리 늘어나가지고 원화가 약세가 된 것은 코로나 위기 이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또 GDP보다 통화량 증가가 좀 둔화되면서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는데 또 달러 원 환율은 변동성은 있지만 또 평균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지금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GDP 대비 통화량이 많다고 해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많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이 통화에 대한 수요가 국내에서 많이 일어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국내를 많이 안 하고 늘어난 통화가 해외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 해외 투자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서학개미인데 이러한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경상수지, 우리 내국인이나 아니면 연금과 개인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 때는 경상수지가 외환보유액에 다 들어가면서 워낙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경상수지만큼 벌어온 거를 다시 또 해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달러에 대한 그런 공급이 제약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의 투자 자금이 남아있지 않고 나가는 네. 부분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의 펀더멘탈을 강화해서 국내 투자의 기대 수익을 높이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그런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꼭 좀 체크해야 될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간이 좀 타이트한데 저희가 두 가지 질문이 남아서 간략하게 둘 다 좀 짚어볼게요. 우선은 오늘 올해 새해 첫 금통이 좀 오늘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오늘 동결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매파적 동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환시장에서 그쵸? 네. 워낙 약세 문제도 있고 또 부동산 문제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파적일 것이고 올해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한 번 정도에 그칠 것이고 저는 올해 내에는 금리는 계속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동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요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조기 총선을 좀 시사하면서 엔화 약세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엔화의 영향력도 우리 시장, 우리 경제에도 좀 큰 그런 파급 효과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는 M2로 가지고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간 거, 원화가 약세가 된 것은 엔화 약세, 엔화와의 동조 현상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당 160엔이 어떻게 보면 일본 외환당국의 그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4년에는 1,000억 달러 이상 개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중의원 해산하고 새로운 내각을 꾸미고 이러면 재정 정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서 그러면 적자가 늘어나잖아요. 그쵸. 정부 적자가. 이거는 엔화 약세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지금 일본 재무상도 미국 그 베센트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엔화에 대한 구두 개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56엔, 154엔 이 정도 수준에서 막으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냈지만 JP 모건은 이런 어떤 뉴스 나오기 전에 올해 연말에 164엔까지 간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여튼 엔화 약세 압력은 새로운 일본의 내각과 함께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엔화에 대한 동향까지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